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트코인 투자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또 사기 위해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서 2.1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게 이제 전혀 신기한 그런 일이 아니죠. 메타플래닛이 일본에 상장된 회사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자본이 이제 그 엘리트 자본이 들어간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일본 회사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도 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본 사토시 나카모토 이름을 갖다 붙인 거지. 정말 일본의 개발자들이 그러면 그 백서에 호주 영어, 영국식 영어, 미국 영어 이게 막 섞여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make sense는 잘 안 됩니다. 어쨌든 마이클 세일러는 21년 뒤에 비트코인을 21 밀리언, 그러니까 2100만 달러가 가격이 될 것이다. 가격 전망을 조금 상향 수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숫자가 있죠. 21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돼요. 사실 저기 테더였습니까? 피츠제럴드 회사 미국 상무부 장관 아들이 세웠던 지금 이제 비트코인 막 쟁여놓은 그 회사 이름도 21 캐피탈인가 기억이 납니다. 21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죠. 여기서도 2.1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한다. 비트코인 총 수량이 몇 개입니까? 2100만 개죠. 우연일까요? 메타플래닛이 어쨌든 최근에 비트코인 1005개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량이 세계 5위에 랭크가 됩니다. 지금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를 제쳤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더 들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 중 5번째. 메타플래닛은 지금부터 한 2년 후 2027년까지 또 몇 개입니까?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 전략이다. 지금 이제 13,000개를 모으는 것 자체도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게 자본으로 치면 이게 이제 조가 넘어가는 큰 자본인데 2년 후에 비트코인을 21만 개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2,100만 개 전체 비트코인의 총 보유량의 지금 그 1%를 어쨌든 쟁여놓겠다. 단 2년 만에. 스트래티지처럼 사실 메타플래닛도 어느 순간 갑툭 튀거든요. 근데 누가 보든지 간에 이런 회사가 정상이 맞습니까? 정상적으로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번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에서 실은 제가 예전에 한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을 ETF, 현물 ETF로 직접 사는 것보다도 주식으로 사면 아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보다도 이런 메타플래닛 주식을 사면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따지면 뭐를 줬다? 엄청나게 큰 세금 혜택을 부여했다. 그리고 이제 신고하는 거 번거롭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몰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쪽으로 해야 세금 혜택 또 이제 신고 같은 편의함 관리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수익률도 거의 뒤에 공이 하나가 더 붙을 정도로 화끈한 거죠. 그들이 밀고 가면 중국이다, 결국 인도다, 유럽이다, 싱가포르이다, 홍콩이다, 빅테크다, 부자들이 억만장자들이 졸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 한 5% 정도 왔다고 생각해요. 비트 기준. 아직 95% 남아 있습니다. 오랜만에 빵형이 포스팅을 했는데 봤더니 본인 어깨에다가 XRP 지금 이 문신을 새긴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투자자가 보통 사람들이 젊어서 문신을 하면 이제 좀 나이 먹고 나 괜히 했다 후회를 하는데 지금 이 빵형은 하버드 MBA를 나온 분이고요. 나이가 50이 넘어서 문신했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빵형이 XRP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zero doubt이죠. 그러니까 의심이 빵이구나. 미래를 전혀 의심치 않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갑시다. 이런 이제 트윗입니다. 여기 이제 나온 또 그 우리나라 국내 기사를 보니까요. XRP 지금 최근 2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져 왔으나
최근에 뭐 교차항소를 철회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이 종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빵형이 했던 그 단어를 한번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소송이 중심이 아니고 뭐다? 가치의 인터넷 구축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Internet of Value, 그러니까 가치죠. 이제는 이 장을 완전히 닫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겠다. 그게 뭐라고요? XRP 레저 기반 개발. 그러니까 리플망이죠. 리플망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망이든 간에 사용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사용자도 많아지고 또 하나 뭐가 많아져야 된다? 사용자들끼리의 거래를 활발하게 하면 할수록 그 망의 가치는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이제 메카플로우라고 있었죠. 리플에서 발행하는 XRP를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전 세계에 있는 민간, 시중은행들, 심지어 중앙은행들이 이것을 많이 써줘야 망의 가치 상승을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제 매개체가 되는 XRP 토큰, 코인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 ISO 2002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표준이다, CBDC 지금 그 시작도 안 했잖아요. CBDC 지금 뭐 나온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나왔던 중국과 같은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도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먼저 찍자, 지금 이쪽으로 지금 방향이 좀 틀어지고 있거든요. CBDC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XRP는 본인 리플 홈페이지 가면 CBDC 브리지 커런시라는 표현이 예전부터 뭐 5년 전부터 나왔어요. 이건 뭔 얘기냐? CBDC 서로 그 다리를 놔주면 환전도 하고 결제도 하고 이걸로 그 고속도로에서 여러 가지 자산 토큰화 이거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은 많이 이제 토큰이 화폐가 깔릴 망인가? 그래서 많이 대량 채택이 될 것인가? 실은 이것만 보셔야 돼요. 이것만 보시고 특히 이제 누가 선택을 하냐. 예를 들면 빅테크, 예를 들면 월가의 전통 금융, 블랙락,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피델리티 이런 친구들이 콕 찍은 망들은 아마도 많이 쓰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래서 보는 겁니다. 자, 이와 동시에 XRP의 온체인 지표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다. 6월 한 달간 XRP 네트워크의 일간 활성 주소가 7배 정도 증가했다. 거래량도 확대됐다. 저는 온체인 데이터가 다 쓸모없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쓸모가 있어요. 온체인 활성 주소, 거래량이 늘었다. 이거 이제 주요 지표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XRP의 이제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 블룸버그 그 애널리스트도 95%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된다는 얘기죠. 캐나다에선 이미 3개나 XRP 현물 ETF가 승인돼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경쟁 가능한 수준의 스마트 계약 기능을 확보했다. 이게 아까 그 제가 얘기 드린 그 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망이 대량 채택이 될 것이냐. 지금 리플은 이를 기반으로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확대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실 대기업 혹은 그 대은행들을 뚫어서 영업을 하고 우리 거 써주세요. 우리 거 망 써주세요. 필요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혹은 토큰 뭐 XRP를 통해서 전 세계 은행에 이거 깔 수 있거든요. 이 영업을 제가 보니까 리플은 7, 8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XRP를 항상 뭐 언락했다 이런 게 은행에 보고 의무가 없잖아요. 아직 상장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은행에 지난 수년간 계속 뿌려왔습니다. 무조건 뿌려야 돼요. 뿌리고 기관들이 은행들이 써줘야 되는 거죠. 사실 이더리움,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실은 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온체인 지표, 일간 뭐 활성 주소가 7배 올라갔으니까 가격도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창기 비트코인, 초창기 이더리움의 가격이 다 이와 같았습니다. 몇 년 동안 뭐 활성 주소가 어쩌고 저쩌건 대량 채택, 그 이제 그 티핑 포인트라고 있어요. 그 임계점을 넘기 전까지 가격은 지지부진합니다. 대부분 이 과정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XRP도 전 마찬가지로 봐요. 근데 이제 은행에 깔리고 ETF 되고 진짜 찐 플레이어들이 오면서
이제 그때 활성 주소 거래량이 뭐 이렇게 뭐 일간 이런 그 변동성이 아니고요. 이제 단위가 달라지는 거죠. 전 세계 화폐를 전환하고 결제하는데 이게 기존에 뭐 개인들이 뭐 주고받는 것과 양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 가격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나만의 그러니까 이더리움, 나만의 솔라나, 나만의 XRP를 발견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개 코인을 그래서 좋게 보고요. 이렇게 가격이 지지부진할 때 실은 계속 사 모으는 겁니다. 그러다 테이크오프 하는 거예요. 이륙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 버티는 사람이 하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건은 돈이자 토큰을 많이 찍어내서 어떤 망에 유통을 시킬까? 지금 블랙락 관점에 생각하시면 돼요. JP모건 은행에서 어떤 망을 선택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찍지? 자산 토큰화를 어디 망을 선택하지? 그리고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전 세계로 이제 뿌려댈 수가 있겠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채택을 하겠지? 이 고민하는 거죠. 블랙락이 JP모건이 어떤 망을 선택했느냐, 이미 어떤 망 선택했는지 답안지 알려줬잖아요. 다 이더리움 했고 뭐 스텔라도 썼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에토스도 있었고 솔라나도 있었고 아발란체도 있었고 그렇죠. 아직 초창기라고 계속 얘기 드립니다. 특히 자산 토큰화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XRP 이런 그 주요 체인들의 망은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지금 고속도로 거의 한 70년대 경부고속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 계속 드렸죠. 제가 볼 때 앞으로 최소 100년간 이상 커져요. 이게 이제 태동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막 그 기웃기웃하고 있을 때가 저는 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기관별로, 개인별로 선호도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자산 토큰화, 어떤 부동산을 토큰화해서 국채를 토큰화해서 나는 그냥 이더리움 쓸래. 왜냐하면 이더리움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유동성도 풍부하니까 이더리움 쓸 수도 있어요.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쓸 수도 있고 솔라나는 수수료에 민감해. 속도에 민감해. 난 그래서 솔라나 쓸 것이다. 아니 나는 이제 주로 화폐, 외환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XRP 레저를 써서 이제 환전을 하고 싶다. 다 달라요. 수요가 다를 수 있어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정 섹터에 특화된 체인, 예를 들면 자산 토큰화에 특화된 체인 있죠. 게임에 특화된 체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범용 체인이라고 해서 다 그냥 그 쓸 수 있는 뭐 솔라나, 뭐 아발란체, 이더리움 이런 건 사실 범용 체인이요. 이런 게 아니 이런 쪽으로 저는 웬만하면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은 전 죽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냐? 자기 분야에 무조건 압도적 1위를 해야 돼요. 자산 토큰화로 치면 저는 온도 파이낸스를 좋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온도 파이낸스처럼 자기 분야에 그냥 1인 거예요. 디파이 쪽에서 에이브다, 유니스왑이다 그 분야에서 1위들은 저는 그래도 살아남을 거라고 봅니다. 2위, 3위, 4위는 글쎄요. 돈이 많이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 쉽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100%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다면 비트코인 그냥 가져가시고요. 또 잘 모르시면 시가총액이 큰 ETF 지금 곧 이제 나올 레이어 1 위주로 가져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매거진 CEO 여기 데이비드 베일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슈퍼팩을 출범할 계획이다. 페어쉐이크 이게 이제 그 정치 로비 단체입니다.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암호화폐 슈퍼팩을 구성할 계획이다. 내일 이제 이미 시간이 이제 지났겠지만 비트코인 관련 과세 개정안 표결에서 누가 반대표를 던지든 우리는 뭐 할 것이다. 중간 선거에서 지금 보복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당 이 개정안에는 600달러 이하, 그러니까 코인 소액 투자자들은 양도세 면제하자. 이런 것도 이제 친코인 법안 아닙니까? 이거 반대표 던지기만 해봐. 그 의원들 이름 리스트 내가 싹 뽑아가지고 중간 선거 때 아웃시킬 거야. 보이십니까? 이게 돈의 힘입니다. 로비 단체의 힘이에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2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중에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니에요. 앞으로 3, 4년만 일시적인 이런 트렌드가 아닙니다. 지니어스 법안도 그렇고요. 클래리티 법안도 그렇고 이게 다 실은 양당의 초당적 합의를 통해서만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얘기를 저는 반복을 드리려고 해요. 중요하다 싶은 거.
특히 이제 알트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비트코인만으로는 그들의 코인판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트만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금덩이, 디지털 금덩이만으로는 그들이 그리고자 하는 빅픽처, 뭐 DID, 디지털 신분, 나중에 뭐 뭡니까 AI랑 뭐 휴머노이드랑 뭐 이제 쉽게 말하면 AI가 우리 대신 장보고 뭐 주유소 가고 이게 불가능해져요. 이게 안 됩니다. 이건 다 뭐다? 알트코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지식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제 얘기 포함해서 누구의 말만 듣고 그냥 덥석 사는 것만큼은 정말 이렇게 금기시 하시는 게 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릭 에델만이라고 하는 뭐 유명한 투자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재무자문가들의 재무자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58년생이시고요. 연세가 꽤 많으십니다. 자, 투자 포트폴리오의 무려 몇 %요? 40%를 코인에 할당하길 권장해야 된다. 4년 전에 뭐라고 했냐? 1% 혹은 2%, 3%, 4% 정도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4년 사이 코인이 빠르게 성장했다. 4년 전만 해도 뭐 이게 금지를 한다, 기술이 쓸모가 없다, 기관들이 이게 대량 채택이 되냐 마네. 하지만 이 의문은 모두 해소됐다. 비트코인은 이제 주류 자산이 됐다. 이번에 백그라운드를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독립 이제 개인 재무 설계사 상을 3번이나 타셨어요. 그러니까 바론이라고 하는 유적 경제지에서 이거 매년 뭐 선정을 하나 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뭐 뉴욕 베스트셀러 뭐 10권 이상의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라디오, TV쇼. 그러니까 유명 인사인데요. 이분은 원래 이 크립토 쪽이 당연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통 금융 쪽입니다. 뭐 주식하고 뭐 채권하고 이런 거 있죠. 그분이 이렇게까지 지금 180도 태세 전환을 한 거예요. 40%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게 상식적인 수준은 아니거든요. 아직 이런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하나만 해도요. 지금 뭐 이더리움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제 그 채굴도 지금부터 한 130년간 이게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아직 개인, 억만장자, 국가 기관 중에서 비트코인조차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저는 여전히 95%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늦었다라고 한탄을 하시기 전에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뉴스는 사실 뭐 가져올 필요는 없는데 뭐 비트코인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공적적으로 사고 있다. 고점 신호다. 반면 그 밑에는 고래들은 일주일간 43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팔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주변에 비트코인 뭐 매수 혹은 얘기라도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코인베이스 앱 랭크봇 이제 전 세계 순위가 여전히 뭐 362, 82위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관심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불일 듯이 되는 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어떤 첫 번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그 네이트 제라시 이분의 언어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번 주에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 이거 ETF 전환 최종 데드라인이 7월 2일입니다. 이제 바로 뭐 내일 일자죠. 이게 과연 승인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디지털 라지캡 펀드 얘기를 드렸죠. 총 5개 코인.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5개 디지털 자산 비축해야 된다. 지금 똑같이 일치하죠. 이 네이트 제라시가 봤을 때는 SEC가 이거 승인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것도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이거 95% 승인 확률 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번 주 내에 실은 검증이 가능한 거겠죠. 이게 진짜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승인이 되면 개별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따라올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인이 되면 저기 뭐 솔라나 ETF, XRP ETF, 뭐 카르다노 ETF, 저기 뭡니까? 아발란체 ETF 승인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랙락이나 실은 SEC 이거 승인 기관이죠. 이 친구들은 둘 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실은 명분이 필요해요.
승인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근데 리플에서 소송 철회시켰죠. SEC 뭐 몇 주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소송 철회하겠죠. 이렇게 되면 법적인 이슈가 있다 없다? 이제 없는 거네요. 그때 이제 신청, 우리도 이제 XRP 좀 팔아보고 싶은데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가 만약 승인이 되면 5개 코인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 신청을 따로 했는데 이걸 거절할 명분이 있습니까? 명분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의 불장,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뭐 어마어마하죠. 이 불장이 실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2023년 6월이었어요. 블랙락이 긴 침묵 끝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갑자기 신청합니다. 이게 지금 2년째 가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2년 전입니다. 알트코인의 불장의 시작 또한 물론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뭐 이제 그 다른 회사 뭐 얼굴 마담을 쓸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블랙락, XRP, 솔라나 현물 ETF 신청 저도 이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알트의 불장 이게 만약 신청한다면 알트의 불장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티 파티라고 하는 뭐 트위터의 유명 인사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알트 시즌을 정말 뭐 거의 구걸하고 있다. 근데 한번 이거 기억해라. 매해 6월 달이 알트코인의 바닥이었다. 지금 여기 이제 희미하게 있는 그 차트가요. 포탈 3 차트입니다. 총 이제 크립토 시총에서 비트와 이더를 실은 제외한 거예요. 매년 보시면 6월 달이 바닥이었다. 그러니까 low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바닥보다는 낮았다라는 저점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최근에 5번 연속 바닥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바닥에 가까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6월달 뭐 알트코인 굉장히 재미가 없죠. 이건 이제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능가하는 알트코인의 이제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 대비 알트코인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2019년 초 제가 이제 이때부터 코인을 좀 공격적으로 사기 시작해서 이날 기억하죠. 이때는 실은 아무거나 사셨어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말 이때 2020년 말 지금 알트가 특히 저평가됐다는 얘기입니다. 22년도 중반 이거 이제 테라 루나가 되겠죠. 23년도도 중반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매해 6월 달은 특히 알트코인이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이요. 지금도 한 6월 정도 됐죠. 이 지금 동그라미 1,000원 빨간색은 이때 특히 알트코인을 샀다면 실력자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많이 사면 살수록 실력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이제 고점이라는 것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의 시총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더 수익률이 알트가 좋았다라고 하는데 21년 4월달 뭐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이게 쭉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 그 도미넌스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제가 지금 이거 좀 동그라미 해놨죠. 초록색 동그라미 때는 알트도 좋지만 비트코인을 샀을 때 실력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을 이때 딱 샀으면 이제 저점 매수를 해서 도미넌스가 이제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 지금은 뭡니까? 비트보다는 그러니까 아무 알트나 사라는 게 아니고요. 좋은 알트를 사기는 지금이 최적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이클 반데르포프 이 친구도 알트 시즌을 너무 일찍 외쳤었죠. 이거는 사실 타이밍 누구도 못 맞춥니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지난 2년간 가장 이런 성적이 저조했었다. 지난 22년 6월달, 23년 6월달 뭐 바닥이었죠. 그리고 지금이 알트코인의 바닥인 듯 뭐 대략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이요. 이제 알트 시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도 있었고 이 뭐 에메트 이게 댓글이요. 유명 인사는 아닙니다. 근데 댓글이 의미가 있어요. 제가 가져와 봤어요. 무려 2년간이나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이 많이 뒤처진 게 굉장히 재밌다. 그리고 22년, 23년 6월 달은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아마 바닥을 쳤을 것이다. 근데 여기 영어로 timing is key in these markets.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타이밍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동일합니다.
종목보다 어떤 코인사요 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매크로보다 유동성 중요하죠. 유동성도 실은 무엇을 위한 지표입니까? 실은 타이밍을 위한 그 지표입니다. 핵심 지표죠. 핵심 타이밍이 뭐냐? 사야 할 때는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팔아야 할 때는 팔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반대로 하는 거죠. 사야 될 때는 팔고요. 팔아야 할 때는 잔뜩 삽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린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은 어려운 거죠. 충동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어떤 감정이 아닌 거죠. 지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지표 뭡니까? 지금 알트코인 거의 뭐 바닥 수준입니다. 뭐 바닥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건 지나놓고 보는 거고 지금 지표가 알트는 바닥에 거의 근접한 건 맞죠. 그러면 기계적으로 그냥 살 수 있으면 사고요. 뭐 돈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저는 최고의 타이밍은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온다고 봅니다. 분명히 와요. 올해 왔습니까? 제가 볼 때 buying opportunity 지금까지도 뭐 매수 기회잖아요. 매도 기회 아직 안 왔죠. 언제 올까요? 하반기에 저는 언젠가는 이거 올 거라고 봐요. 한 번은 최소 왔습니다. 지난 제가 한 11년간 한 번씩은 왔어요. 아무리 최악의 하락장이어도 상승장이어도 그러니까 한 번씩은 기회를 줬다. 아니 근데 이제는 돈 없어서 물탈 돈도 없습니다. 이제는 저도 뭐 물탈 돈이 거의 없습니다. 비트코인만 키우면 짱인데 왜 자꾸 알트코인에 희망 고문을 하고 있냐?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산과 종목 불문입니다. 왜 투자하는지 지금 제가 뭐 알트코인 좀 사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저는 그냥 제가 본 지표들을 그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걸 본인이 생각하셔서 왜 이 코인을 내가 사는지 특별히 이 코인을 내가 왜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왜 투자를 했는지 이 자체를 설명을 못 하시면요. 결국에는 실패해요. 어쩌다 뭐 상승장 불타기해서 어쩌다 한번 뭐 2배, 3배, 10배 드실 수는 있지만 오래 못 갑니다. 왜 투자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숙제 완료자 한정이에요. 숙제 완료가 안 됐으면 그 어떤 투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숙제 완료를 하셨다는 가정하에 비트코인을 한 개씩 최소한 우리가 가져가 보자. 최소 한 개 이상을 좀 가져가시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알트를 하실 때도 초우량 알트코인 위주로 가도 충분해요. 이거 조금만 타임프레임을 길게 보시면 전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시작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실 수도 있죠. 아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래도 너무 힘든데 뭐 어떡하란 얘기냐. 마지막은 조금 비속어가 있지만 워렌 존 버핏 뭐 어떤 분의 그 캡처를 제가 한 건데요. If you are John Berman, you could earn huge money. 뭐 존버를 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근데요, 이 말이 팩트예요. 제가 예전에 박태환 선수 그 수영 금메달, 뭐 올림픽 금메달 좋죠. 금메달 원하지 않는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어요. 근데 하루 새벽 4시에서 밤 10시까지 30년간 훈련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을걸요?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니까요. 금메달을 원하면서 나는 땀을 흘리긴 싫다. 똑같은 거예요. 워런 버핏이요. 투자를 11세에 시작했답니다. 억만장자가 돼서 우리가 워런 버핏 뭐 세계 부자가 되고 뭐 순위 안에 드는 것은 그의 나이가 60이 넘어섭니다. 50년 이후에요. 그러면 이제 워런 버핏도 뭐 이제 집안채 날리고 실패 좀 하고 뭐 티키타카 하다가 나중에 이 꾸준하게 50년 이상 가실 수 있는 이 정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못 하겠습니까? 50년 이상 했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어쩌다 한번 꽂혀가지고 우리가 뭐 공부할 수 있고 투자해서 막 그냥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어쩌다 한번 참은 건 가능한데 이것을 10년, 20년, 30년 이상 한다라는 사람은 엄청 드물어요. 그래서 레전드가 드문 거예요. 아무리 타고나도 안 됩니다. 꾸준히 안 한다. 천재보다 더 천재들이 나와서 아마 제낄걸요. 왜냐하면 뭘 하든지 힘들지 않아요. 뭐 투자는 뭐 쉽고 뭐 공부는 더 쉽고 그런 게 있습니까? 어차피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루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래도 계속 할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자녀분들 진로를 탐색하실 때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자율적인, 좋아하는 게 부모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본인이 선택했을 때 본인이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봐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뭘 한다? 원화채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빚으로 사는 거 전 비춥니다. 공부 지금 매일 하고 계시잖아요. 매매 없이, 그러니까 뭘 4848이 꼭 투자가 아니죠. 인내를 하시는 것이 이게 다 투자 일부입니다. 그렇죠? 지금 단순히 그냥 버티는 것, 꾸준하게 가는 것, 성실하다는 것, 이 자체가 능력이라고 저는 봐요. 공부나 원화채굴 인내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 매우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저도 알트 시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면 이제 알매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